안녕하세요. 인공지능 박사들의 수다 임박수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제 인공지능과 사람의 지능이 얼마나 다를까이고요. 저는 이번 주제에 대해서 메인 진행을 맡은 황재동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다른 두 분이 함께 해주셨는데요. 박찬영님과 맹기환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옛날 첫 번째 에피소드를 생각을 해보면은 뭐 인공지능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다뤘다면은 이번 시간에는 그럼 사람의 뇌가 어떻게 다를까에 대해서 다루려고 하는데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이제 한 가지 제가 슬라이드를 가져왔는데, 작년 뉴립스 2024년 뉴립스에서 베스트 테스트 오브 타임, 그러니까 지난 10년 전 2014년에 출판된 논문 중에 가장 인용이 많이 되고 가장 임팩트가 있었던 논문에 대해서 상을 주고 이제 그 사람들이 발표를 하는 자리였는데, 거기서 옛날에 이제 오픈 AI에서 메인 리서처로 활동한 일리아가 이제 슬라이드에 그 딥러닝 하이포테시스라는 거를 적어놨어요. 거기에 지금 보면은 그 휴먼 퍼셉션은 되게 빠르고 이제 뉴런들이 엄청 많이 액티베이션이 되고, 그 다음에 그 딥러닝에서 데이터가 많으면은 네트워크가 이제 더 큰 네트워크에서도 학습을 할 수 있고, 그러면 잘 되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뇌의 뉴런은 그 인공지능의 뉴런이라고 하면은 휴먼 브레인은 사실 그냥 very large artificial neural network가 아니냐 라는 그런 간단한 코어 아이디어를 제시를 했는데요. 그러면은 실제로 이제 그냥 휴먼 브레인이 단순한 very large artificial neural network인가에 대해서 일단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일단 두 분은 그 딥러닝과 사람의 그 뇌? 아니면 사람의 지능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 먼저 이야기를 하면 네. 제 생각에는 일단 뭐 그렇게 얘기를 들었을 때 딱 떠오르는 거는 공통점은 뭔가 되게 하이 레벨에서 뭔가 비슷한 그 구조상 비슷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뇌도 저 뇌 구조를 잘 모르지만 뭔가 이런 시냅스 어떤 이렇게 연결망 같은 걸로 이렇게 서로 이어져 있는 그런 구조라고 들었고, 그 다음에 딥러닝도 아주 그 하이 레벨에서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뉴런들끼리 이어져 있는 그런 구조라고 볼 수가 있어서 그런 점에서 비슷한 것 같고요. 네. 다른 점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구체적으로 정확히 그 망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다르겠지만 또 어떻게 트레이닝이 되는지, 그러니까 어떻게 새로운 것을 배우는지 그 부분이 가장 다른 점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요. 공통점으로는 이제 학습을 한다, 여러 가지 경험에서 이렇게 해봤더니 이건 틀렸고 이렇게 했더니 맞더라, 이런 식으로 트라이를 해보고 시도를 해보고 틀리고 맞고 이 피드백을 받으면서 그 과정을 통해서 학습을 한다라는 게 가장 좀 공통점으로 느껴졌고요. 그리고 차이점으로는 그 연료 효율성이 사람이 좋다? 이라는 거? 이제 딥러닝 하면은 전기도 엄청 많이 쓰고 엄청 많이 해야 되는데, 사람은 사실 1000칼로리 하루에 먹으면 살 수 있잖아요. 그리고 머리도 계속 돌릴 수 있고, 그런 면에서 보면 사람의 뇌가 조금 더 효율이 좋은 게 좀 차이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두 분이 모두 되게 좋은 지적을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일단은 그 기현님이 말씀하신 그런 구조적인 유사점부터 먼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제 구조적인 유사점이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실제 뉴런은 뭐 인풋이 이제 한국어로 축색돌기인가요? 수상돌기로 이제 들어오면은 이것이 이제 축색돌기를 이제 아웃풋이 나와가지고 그게 다음 뉴런에 연결이 되는, 그렇게 신경들이 이렇게 망을 이루어서 연결이 된다는 구조가 있고, 그 다음 저희의 딥러닝에서도 사실 각각의 네트워크가 그런 어떤
아키텍처, 그러니까 여러 레이어가 쌓이면서 망을 이루잖아요. 그런 것들은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어도. 그게 이제 옛날로 가면 뭐 로젠블롯의 인공신경망 뭐 이런 것들이 나오긴 하는데 일단 오늘은 주요 토픽이 아니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학습을 한다는 점도 사실 공통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딥러닝을 연구하고 딥러닝이 알아서 우리 대신 많은 일을 잘 해주고 우린 놀면 되겠지라는 아니, 저만 그럴 수 있겠지만 저는 약간 그런 헛된 희망을 품고 어렸을 때부터 인공지능을 전공하겠어라고 하면서 이제 이 분야에 뛰어들게 됐었는데 그런 점이 좀 더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차이점은 효율성을 말씀해 주셨는데 되게 좋은 지적인 것 같아요. 저희들은 진짜 밥만 먹으면 되는데 사실 그 막 GPU 막 몇천 대, 몇만 대를 이용해서 학습시킨 모델이랑 저희랑 비교했을 때 성능이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찾아보니까 사람의 뇌에는 특히 이제 20와트 정도만 있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하루 기준인지 한 시간 기준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그 머신은 막 킬로와트, 메가와트 이렇게 필요하니까 그런 점에 되게 효율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biologically plausible neural network 뭐 그러니까 그러니까 좀 생물학적으로 말이 되는 네트워크 아니면 뭐 뉴로 인스파이어드 네트워크 이런 것들이 죽지 않고 이렇게 연명할 수 있는 게 그런 약간 그런 에피션시 그러니까 효율성이 큰 특징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차이점으로는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는 뉴런의 개수가 옛날에는 그게 큰 차이가 있다라고 인공지능 수업 시간에 배웠던 것 같거든요. 학부 시간에. 왜냐면은 사람은 86 빌리언 개의 이제 뉴런이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얼마죠? 860억인가요? 맞나? 계산이 네. 엄청 빠르시네요. 또 좀 어렵긴 한데 860억이라고 대충 할게요. 조일 수도 있겠지만 860억 개 860억 맞는 것 네. 같아요. 감사합니다. 뉴런이 있는데 그게 진짜 많은데 이제 인공지능은 해봤자 뭐 몇백만 개다라고 이렇게 저는 배웠는데 요즘 또 이제 라지 랭귀지 모델 가면은 막 400빌리언 뭐 이런 것들 나오는 거 보면은 사실 이제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전 좀 드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 파라미터에는 각 한 뉴런에 몇백 개, 몇천 개씩의 파라미터를 갖고 있어가지고 살짝 다를 수 있겠지만 지금은 이제 그 뉴런의 개수는 좀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고요. 근데 가장 큰 차이는 이거 같습니다. 약간 그런 뉴런들 사이에서 저희의 딥러닝 구조는 보통 한 층으로만 이렇게 쌓여져 있잖아요. 층층이. 근데 그 실제 뇌에는 되게 얼기설기 막 얽혀 있고 막 반대로 뒤로 가서 얽혀 있고 이렇게 그런 커넥션이 많아가지고 100 트릴리언 커넥션 정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계산이 안 되니까 100 트릴리언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 점에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루하니까 마지막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해보자면 저희는 계속 무언가를 배우죠. 초등학교 1학년 때 수학을 배우고 2학년 때 수학 배우고 3학년 때 수학 배우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옛날에 배웠던 것도 잊지 않고 기억을 하는데 AI는 그게 지금 아직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AI는 이제 뭔가 새로운 걸 배우면은 기존에 배웠던 걸 다 잃어버리는 그런 catastrophic forgetting이라는 이제 현상이 일어나서 그것도 많은 이슈가 되고 하나의 큰 연속학습이라는 하나의 큰 분야가 따로 있을 정도로 이게 정말 어려운 문제인데 저희는 다행히도 그게 계속 기억을 해서 시험에서도 이제 기존에 배웠던 거를 물론 벼락치기를 하겠지만 쓸 수 있고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하지만 저희 뇌는 네네. catastrophic forgetting을 한 것 같은데요. 고등학교 거 잘 기억이 안 나요. 맞아요. 사실 사실 저는 까먹는데. 네. 맞습니다. 사실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잘 기억 안 나고 이제 오늘 뭐 했는지도 기억 안 나고 좀 그러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뭔가 점진적으로 까먹는 것 같거든요. 약간 어제 내용을 어제는 한 80% 기억했으면 오늘 한 50% 기억하고 내일은 아마 한 10%쯤 기억하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카타스트로픽 포게팅은 이제 그러니까 그 딥러닝 모델 같은 경우는 뭐 어제 배운 것들이 있으면 오늘은 진짜 막 10%밖에 기억이 안 나고 내일은 아예 기억 안 나고 이렇게 막 더 급격히 그러니까 포게팅이 일어나는 걸 이제 지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저희도 풀게팅이 일어나고 좀 더 풀게팅이 일어나는 그 커브는 좀 가파러지지만 그래도 여전히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뭔가를 기억하거나 배운다라고 했을 때 몇 번을 봐야 하는지도 차이가 있나요? 그러니까 저희 사람은 네. 막 단어 외울 때 10번 봐야 되잖아요. 근데 모델은 뭐 한 번만 봐도 된다든지 이런 면에서도 차이가 있을까요? 되게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경우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뭔가 전반적인 경향성이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가 뭐 새로운 내용을 봤을 때, 어떤 사람은 한 번만에 보고 기억을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여러 번 봐도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새로운 장소를 갔을 때, 뭐 그럴 때도 그렇고. 근데 이제 AI들은 보통은 이제 여러 번 많이 보게 되죠. 아니면 비슷한 데이터를 많이 보게 되는 게 일반적인데, 근데 또 그 뭐 퓨전 러닝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조그만 뭐 데이터 하나만으로도 이제 새로 배울 수 있게 하는 그런 분야가 또 따로 있는 거 보면은 그런 점에서는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전반적으로는 사람이 좀 적은 데이터로 학습을 잘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큰 차이는 이런 것 같아요. 사실 다음 주제에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 거긴 한데, 저희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있는 이런 아바타 같은 거를 보면은 뭔가 이건 개고 이건 고양이고 이건 뭐 여우고 뭐 이건 토끼고 뭐 이런 것들을 바로 인지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지만 저희는 이런 아바타를 살면서 처음 봤을 수도 있죠. 하지만 인공지능은 이런 아바타를 본 적이 없으면은 이게 개고 이건 토끼야 이런 말을 아예 못하는, 그러니까 배운 걸 토대로 일반화하는 점에서 일반화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서는 엄청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사람보다 AI가 잘하는 건 학습 능력이 좋다기보다는 저희는 이제 읽을 수 있는 양의 책이 엄청 한정적이지만 걔네는 막 몇백 개, 아니죠. 몇백 개도 아니죠. 몇만 개, 몇십만 개, 백만 개의 책을 빠르게 읽고 그거를 기억을 할 수 있으니까 우리보다 더 똑똑할 수 있는 거다라는 그런 느낌일까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다른 연구자분들은 다르게 생각할 수 있어서 저도 좀 궁금하긴 한데, 기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냥 뭐 이제 말씀하신 게 재미있는 포인트인 것 같은데, 별로 이렇게 생각을 평소에 해봤던 내용은 아닌데, 생각을 해보면 이제, 사람은 좀 더 그냥 적은 양의 데이터만 보고, 그 어떤 컨셉을 배우고 일반화하는 능력이 더 뛰어난 것 같고요. 반대로 AI는 그런 능력이 좀 떨어져서 훨씬 많은 데이터를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더 다양한 경우의 데이터를 직접 다 봐야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또 저는 이제 프라이버시 관련된 연구를 많이 하고 관심 있게 하니까 그런 데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사진 여러 개를 보고 뭐 남자 사진을 보고 여자 사진을 보고 이게 이렇게 생겼으면 남자고 이렇게 생겼으면 여자구나 이런 걸 몇 번 보고 나면 이제 남자랑 여자를 구분할 수 있게 되지만, 그렇다고 그 자기가 본 이미지들을 다 기억하고 있지는 않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AI는 막 뭐 이런 사진들은 남자고 이런 사진들은 여자고 이런 걸 보여주면 그런 걸 막 외워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그런 것도 되게 어떤 다르게 동작하는 경우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뭔가 막 그런 자기가 본 것들을 일일이 다 외우는 건 사실 꼭 그 러닝에 있어서 필요한 게 아닌데, 뭔가 그런 식으로 동작을 하는 것가 사람이랑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혹시 우리 뇌가 조금 더 효율적인 건 아닐까? 이런 건 완전 근거 없는 추측인데, 그냥 저희는 일반화를 하잖아요. 말씀하신 네. 것처럼 막 경험에서 배운다고 하더라도 그 경험의 일례들을 하나하나 다 기억한다기보다는 그걸 해서 이게 패턴이구나 라는 걸 해서 패턴만 머리에 이렇게 저장을 하고, 그리고 이제 뭔가 이거를 써야 할 때는 그 패턴을 불러와서 이렇게 접목을 시켜서 내가 이걸 알고 있는데 이 상황이니까 이렇게 되겠네 라는 추측을 하는데, 모델은 이제 이런 상황들을 다 봐서
내가 이 상황은 안 봤는데 이 상황은 봤어. 근데 이 상황에서 내가 봤었을 때 이랬어. 약간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 모든 거를 다 외워야 되고 일반화된 지식을 뭔가 저장하는 게 아닌 거죠. 그 되게 좋은 일례가 모델한테 이제 곱셈을 시켜보면 한 자릿수, 두 자릿수, 세 자릿수, 네 자릿수까지는 다 잘한대요. 왜냐하면 그걸 이미 이제 워낙 많은 양의 텍스트를 인터넷에 있는 걸 읽었다 보니까 가능한 모든 조합의 경우들을 다 이미 본 거죠. 근데 한 100자릿수 곱하기 100자릿수는 사실 모든 경우가 인터넷에 있을 가능성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물어보면 엄청 말도 안 되게 틀리는 그런 거에서 우리 사람은 사실 곱셈을 하는 법을 배우지만 모델들은 어떻게 보면 그 곱셈이 되어 있는 것들을 외워서 곱셈은 모르지만 곱셈 한 걸 다 봤다. 9구단 쫙 읽어서 9구단을 외운다. 라는 차이도 있다고 생각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겠네요. 네. 저 그 말씀하신 거 관련해서 또 뭐 옛날에 봤던 게 기억이 나는데 그 사실 사람도 그 관련해서 뭐 그런 이야기를 본 적이 있어요. 사실 사람도 옛날에 어렸을 때 이제 학생들이 어떻게 배우는지를 보면 처음부터 일반화를 되게 잘 하지는 않잖아요. 어릴 때는 어떤 개념을 처음 배우면 막 이해가 안 되니까 일단 외워 약간 이러면서 외우다가 점점 이제 지식이 쌓이면 일반화를 하는 능력이 더 좋아지는데 저희가 구구단 같은 것도 처음 배울 때는 이제 곱하기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하기 전에 일단 구구단을 막 달달 외우잖아요. 뭔가 사실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꼭 안 외우는 건 아니고 뭔가 사람도 처음에는 일단 달달 외우다가 점점 일반화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AI도 그래서 그런 주장을 하는 연구자도 본 적이 있거든요. AI도 그래서 초반에는 더 달달 외우다가 뒤로 갈수록 일반화하는 능력이 더 올라간다. 약간 이런 이야기를 봤는데 뭔가 일반화를 아예 못한다기보다는 그냥 컴퓨터들이 너무 파워풀하니까 딱히 일반화를 할 필요를 못 느껴서 약간 달달 외워도 충분히 잘 할 수 있어서 뭔가 좀 더 일반화하는 능력이 덜 발달되고 그냥 쉽게 외워서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 뭔가 그런 식의 추측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사실 그거 관련해서 찬영님께 지금 여쭤보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옛날에 이제 컴퓨터 비전 제가 막 전공했을 때는, 제 데이터가 일단은 적으니까, 뭐 해봤자, 뭐 100만 장 정도 있었고, 아니면 제가 셌던 데이터는 뭐 10만 장 정도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온갖 엔지니어링과 온갖 뭔가 어둠의 지식들을 사용해가지고, 최대한 일반화를 잘해서 테스트셋에 잘 성능이 나오도록 이렇게 막 다들 옵티마이즈 하는, 최적화하는 게 가장 큰 화두였었거든요. 막 18년, 19년 이럴 때. 근데 그때는 이제 일반화 쪽에 사람들이 좀 더 초점을 맞췄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제가 최근에 들었을 때는 그 자연어 처리의 그 라지 랭귀지 모델 같은 경우는 이 모델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반화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데이터를 통째로 외우는 거에 좀 더 최적화하도록 사람들이 설계를 한다 이런 말을 들었던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런가요? 뭔가 그 일반화보다도 쉬운 방법이잖아요. 사실은 데이터를 많이 모은다. 만약에 우리가 구구단은 가르쳤지만 나눗셈을 가르치고 싶다면 곱셈을 반대로 하면 나눗셈이야를 가르치는 것보다 또 나눗셈 자료를 촥 긁어와서 읽히는 게 훨씬 더 쉬우니까 이제 우리 GPT가 다른 건 다 잘하는데 의료 쪽을 잘 몰라. 뭔가 헬스케어를 잘 몰라. 그럼 헬스케어 쪽에 가서 데이터를 또 새로 트레이닝에 안 넣은 것을 구해서 그냥 넣어주면 적어도 거기 나온 거는 또 다 맞으니까 그런 식으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일반화하게 하고 좀 더 뭔가 생각을 하고 사고를 하게 하는 게 더 어렵다 보니까 좀 더 쉬운 방법으로서 이제 데이터를 어디서 많이 구해오자. 사람들이 막
숨겨놓은 데이터도 어떻게, 그러니까 숨겨놨다는 거는 예를 들어 웹처럼 모두가 볼 수 있지 않더라도 막 자기 회사들마다 고유의 뭐 데이터가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거를 사오자 약간 이런 식으로 많이 일단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데이터도 사실은 한계가 있잖아요. 세상에 우리 사람의 아무리 데이터를 많이 생성한다고 해도 이제 모델이 읽는 속도가 더 빠르니까 데이터는 결국 고갈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조금 더 이런 생각하는 거, 리즈닝 쪽으로 어떻게 하면 모델을 해볼 수 있을까라고 해서 이제 요즘 O1도 나오고 R1도 나오고 그런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사람이 생각하는 그 사고 방식을 그 체인 오브 닷이라고 하죠. 그런 네. 사람이 생각하는 이래서 이렇고 이래서 이렇고 이렇게서 이렇고가 결국은 일반화하는 그런 방법인데 그런 거를 좀 따라하게 해보면 어떨까 했을 때 실제로 모델이 엄청 더 오래 걸리지만 사람처럼 조금 더 일반화도 잘하고 생각도 잘하게 되더라. 약간 이런 것들을 조금씩 이제 넓혀 나가고 있는 단계인 것 같아요. 그 체인 오브 థ엇을 말씀하셨는데 이제 체인 오브 థ엇이 뭔지 들으시는 분들은 잘 모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다른 얘기도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저도 모르는 내용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혹시 체인 오브 థ엇이나 뭐 아까 O1, R1 이런 거 말씀하신 게 뭔지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체인 오브 덧은 이게 영어를 직역을 하면 생각 사슬, 생각 고리 이런 걸 것 같은데요. 그냥 이렇게 예를 들어서 질문을 해요. 그럼 질문을 하고 그냥 답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그랬죠. 예를 들어 뭐 내가 지금 사과 10개가 있는데 기환님한테 5개를 줬고 제동님한테 1개를 줬어. 그러면 내가 몇 개 남았을까? 라고 모델한테 물어봤을 때 모델이 원래는 우리가 트레이닝하는 방식은 4개요. 이렇게 딱 대답을 하게 시켰단 말이죠. 근데 이제 체인 오브 덧을 넣게 되면 그 생각하는 과정을 같이 말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0개가 있었는데 기환님에게 5개를 줬으니까 일단 5개가 남았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제동님한테 하나를 줬으니까 4개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4개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고 과정조차도 이렇게 말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모델이 이것도 또 약간 딥하게 들어가긴 하는데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 모델이잖아요. 오토리그레시브 모델, 약간 뭐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 모델이다 보니까 이렇게 사고하는 방식을 같이 넣어주게 되면 그거를 다 고려했을 때 대답을 말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질문만 하고 대답을 가장 맞는 단어가 뭘까를 보는 것보다 질문과 그리고 내가 사고방식을 쫙 말하고 난 다음에 정답을 그거를 다 생각해서 말했을 때 훨씬 더 이제 정확도가 높아지더라라는 연구가 많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의 그거를 이제 적용한 가장 대표적인 모델이 이제 오픈AI의 O1이라는 모델이고요. 지금은 이제 O3까지 나왔죠. 근데 R1이라고 이제 딥시크에서 내놓은 R1도 이런 O1, O3처럼 체인 오브 더 리즈닝 약간 이런 거를 같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웃긴 점은 뭐냐면 R1은 돌려보면 그 생각하는 그 사고 방식을 다 같이 말해줘요. O1이랑 O3는 아웃풋만 말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내부로는 그걸 하더라도 4개예요 라는 대답은 똑같아요. 근데 이제 R1은 그 로컬에서 돌려보면은 이제 그 생각하는 그 사고 방식 제가 말했던 뭐 5개를 줬더니 5개가 남았다 이런 것들을 쭉 다 같이 출력을 하거든요. 그거를 보게 되면 또 좋은 점은 이제 모델이 이런 사고 방식을 거쳐서 이런 결론을 도출했구나라는 게 보여서 좀 더 해석이 가능해진다라는 좋은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재밌는 게 저희가 처음에 이제 인간의 뇌와 AI는 어떻게 다를까 약간 이걸 화두로 삼았던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제 그 구조적으로나 메커니즘적으로 사람의 뇌와 AI가 어떻게 다른지와는 살짝 별개의 문제 같은데 어쨌든 이런 라지 랭귀지 모델 같은 챗GPT 같은 모델들은 어쨌든 구조나 여러 가지 메커니즘이 뇌랑은
굉장히 다르긴 한 거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생각하는 방식이라도 막 그냥 대답을 바로 하려고 하지 말고 뭔가 내가 물어본 질문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추론을 해봐, 인간이 하는 것처럼 단계적으로 추론을 해봐, 이렇게 생각하는 방법이라도 가르쳐 주면 뭔가 더 인간에 가깝고 또 잘 못하던 것들을 더 잘하게 된다는, 말하자면 그런 뜻이겠네요. 어떻게 보면 이제 사람이 하는 방식을 따라하려고 하는 노력 중에 한 가지 일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기환님이 그 기본 메커니즘은 다르지만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제동님한테 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네. 요즘 그 막 석학들, 막 얀르쿤도 그렇고 우리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이런 AI 모델들의 가장 근간이 되는 구조인 트랜스포머 구조보다 더 잘할 수 있을 수도 있다. 우리가 지금 이거는 약간 상식 혹은 이게 맞는 거라고 거의 깔고 이제 트랜스포머 레이어를 계속 쌓고 막 트랜스포머가 완전 정답인 것처럼 하고 있는데, 막 다른 사람들은 막 엄청 빅네임들은 막 다른 구조도 있을 수 있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거에 있어서 얼마나 가능성 있는 건지 물론 예측하기 어렵겠지만 그런 쪽에서 어떤 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연구가, 그리고 얼마나 그게 타당한 말인지 제동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궁금해요. 일단은 트랜스포머가 되게 17년도에 처음 논문이 출판된 이후로 되게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 사용되는 이면 중에 하나는 이제 셀프 어텐션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주어진 인풋 중에서 뭐가 더 좋은지 이런 거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런 관계성을 보는데 좀 특화가 돼 있잖아요, 기존의 네트워크들에 비해서. 그래서 이제 많은 데이터셋에 많은 데이터가 있을 때 더 학습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점이 있어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하는 건데, 이거는 확실히 어느 정도 논쟁의 여지가 있긴 하지만 뇌의 구조랑은 많이 다르다가 일반적인 대세기는 해요. 왜냐하면 뇌는 트랜스포머 같은 그런 뭐 셀프 어텐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뭐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거든요. 근데 하지만 재작년 유립스쯤인가에 이제 MIT IBM 왓슨 쪽에서 아니다, 트랜스포머의 구조가 사실은 뇌에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논문이 나오긴 했어요, 유립스 때. 이제 거기 이제 디마가 아마 논문을 썼던 것 같은데, 그런 주장이 일단 하나가 있기는 하고요. 하지만 뭐 그런 트랜스포머라 하더라도 또 그런 모델들은 백프로파게이션이라는 그런 알고리즘을 통해서 학습이 되는데, 이거는 확실히 저희 뇌에서 있는 알고리즘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힌튼이 가장 최근에 아마 단독 저자인가 아니면 저자 2명 해가지고 쓴 논문이 이제 포워드 네트워크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보시면 이제 그 힌튼이 네, 제프리 힌튼, 그 맞습니다. 튜링상도 받고 또 뭐죠? 그 노벨상도 노벨상. 받은 제프리 힌튼이죠. 그렇죠. 튜링상과 노벨상 둘 다 받으신 그 제프리 힌튼이신데, AI 아빠 아닌가요? 튜링상과 이제 노벨상을 받으신 힌튼 교수님이 23년인가 그때쯤에 그런 네트워크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셨더라고요. 뭐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좀 보지는 않는데, 거기서 핵심 아이디어는 그 백프로파게이션 그냥 앞으로 쭉 보내고 뒤로 쭉 가는 게 이제 자연적이지 않으니까, 약간 앞으로 보내고 그걸 업데이트하고 그걸 가지고 그 다음 레이어를 보내고 업데이트하고 이런 식으로 각각 따로따로 학습을 해야 한다. 뭐 이런 구조로 이런 구조로 이제 주창을 해서 그런 논문들이 몇 편씩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약간 학습 방법 쪽에 대해서 좀 더 논의가 많이 되고 있기는 하고요. 하지만 문제는 그런 네트워크들은 스케일업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못 만들어서 성능을 보면은 이제 훨씬 차이가 나게 되는 거죠, 트랜스포머랑. 이제 그러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현실적인 문제가 그런 거를 가지고 이제 주창해서 논문을 쓰면은 이제 리뷰어들이 와가지고 이거 해봤자 뭐 엠니스트라는 작은 데이터셋에서밖에 안 되네. 그러면 이거 다른 거보다 성능도 안 좋으네.
아니면 이거 뭐 실제로 뉴로사이언스 논문 실제 결과랑 비교한 거 아니잖아 뭐 이러면서 이제 딴지를 걸면 저희가 네 죄송합니다 이렇게밖에 될 수 없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있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시도들이 계속 있기는 했었습니다. 그 제프리 힌턴이 포드 그 같은 걸 연구하는 거는 어쨌든 이제 백프로퍼게이션은 엄청 잘 되긴 하지만 뇌가 작동하는 원리랑은 많이 다르다고 생각이 들어서 좀 더 뇌의 실제 작동 원리와 비슷한 메커니즘을 찾으려고 하는 건가요? 비슷한 메커니즘을 찾으려고 했다고 하긴 좀 그렇긴 한데 이제 그렇게 일단 주장을 하고 계신 것 같기는 해요. 애초에 abstract 첫 번째 문장부터가 이거는 이제 그 작은 문제를 잘 풀 수 있는 그런 그 뉴럴 네트워크를 학습하는 새로운 방법이다 하면서 주창을 하고 이제 백프롭이랑은 좀 다르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고 계시긴 하거든요. 그게 좀 그러니까 뇌랑 닮았기 때문에 더 적은 데이터만 가지고 트레이닝을 할 수 있다던가 아니면 더 에너지를 조금 쓴다던가 뭔가 그런 이점이 있어서 연구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진짜 퓨얼리 아카데믹한 궁금증으로 연구를 하시는 건가요? 제 생각에는 후자 같습니다. 왜냐면은 캡슐 네트워크의 사례가 있기 때문에 되게 힌튼 교수님은 그 연세에서도 항상 되게 많은 아이디어가 샘솟으시는 분이신 것 같아서 일단 앱스트랙이나 인트로덕션에는 이게 뭐 바이올로지컬하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기는 한데 그렇게 막 아주 막 뉴로사이언스 딥하게 들어가진 않은 것 같아요. 저희가 막 트랜스포머 얘기하고 백프로퍼게이션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를 모르시는 분이 있을까 봐 조금 걱정이 되긴 하는데 이걸 또 지금 다루게 되면 너무 시간이 많이 쓸 것 같아가지고 네, 일단 혹시 자막이나 약간 부연 설명 막 그런 걸 넣을 수는 있겠지만 만약에 관심이 있으시다 하시면은 저희가 그냥 한 에피소드를 따로 뭔가 왜냐면 트랜스포머라는 게 지금 저희가 보는 막 LLM이 거의 근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약간 모델의 역사 같은 걸 짚어가거나 이런 걸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릴 시간이 따로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저희가 여기서는 너무 자세히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모델을 뭐 학습시키는 데 중요한 모델의 구조 그리고 학습시키는 방법이다 정도로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다시 주제로 돌아가서 뭐 트랜스포머나 그런 사람들의 노력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즉 방금까지 말씀드렸던 건 뭔가 구조적인 거 아니면 학습 방법에 대한 것이었다면은 또 다른 방법도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제 2016년에 이제 댄 야미스랑 이제 뭐 MIT 교수님이 이제 같이 쓴 논문을 보면은 딥러닝 모델이랑 이제 뇌의 시각 피질이랑 이제 시각 관련된 곳에서 액티베이션과 그 액티베이션과 뭐 코릴레이션들 간에 비교를 해가지고 얼마나 이게 액티베이션이 비슷하냐 이렇게 해서 그걸로 이제 성능을 평가하는 그런 벤치마크가 브레인스코어라고 나왔거든요. 아니면 이걸 가지고 이제 NLP 쪽에 적용을 해서 NLP 쪽 태스크에서 이 뇌 액티베이션이랑 얼마나 비슷하냐 이런 쪽으로 약간 모델도 상관없고 그 다음에 뭐 백프롭 그런 러닝 룰도 상관없고 그냥 나는 지금 있는 모델을 가지고 액티베이션이 얼마나 비슷한지 보겠다 이런 식의 시도도 그런 뉴로사이언티스트들 사이에서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약간 초점의 차이인 것 같아요. 뭔가 되게 아주 작은 레벨에서 뉴런 하나하나를 보면서 따져갈 건지 아니면은 큰 모델에서 좀 더 기능적인 점을 따질 것인지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이제 말씀하신 거는 좀 더 이렇게 뇌에 가깝게 동작하는지 그런 걸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이제 그게 MIT의 짐 디칼로라는 교수님께서 많이 연구하고 계세요. 근데 그러면 되게 근원적인 궁금증이 드는 게 이제 사실 그런 챗GPT 같은 모델들은 어떤 점에서는 인간보다 훨씬 더 뛰어난 점들도 많이 있잖아요. 뭔가 그 사실 사람은 그렇게 막 온갖 분야에 막 방대한 지식을
탁탁 뱉어낼 수 없는데 그런 점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인간보다 나은 점들도 있는 것 같은데 굳이 인간의 뇌와 함께 연구를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는 이미 인간의 뇌 이상의 무언가를 만들어내 버린 것은 아닐까요? 되게 좋은 지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 또 특히 이제 딥러닝 리서처들 사이에서 한 가지 화두 중 하나가 과연 AI는 뇌와 닮아야 하는가에 대한 이슈가 있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굳이 바이올로지컬하지 않게 해도 성능도 잘 나오고 아니면 좀 더 효율적으로도 만들 수 있는데 괜히 막 뭐 100트릴리언 개의 커넥션을 만들어 가면서 막 굳이 이렇게 해야 되나 약간 이런 질문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생각해보면 아니 나도 지금 뇌를 모르는데 뉴로사이언티스트들도 모르는데 모르는 걸 굳이 우리가 모델링을 해야 돼?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좀 약간 논쟁의 여지가 있기는 하지만 이제 몇몇 사람들은 뭐 뉴로 인스파이어드 AI 혹은 뭐 바이올로지컬 인스파이어드 AI라 해서 그럼에도 좀 더 비슷하게 만들면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모티베이션 하에 시도를 하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제 크게 좀 성능만 따지면 사실 굳이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뉴로 AI를 하지만 제가 생각했어도 꼭 뉴로 AI를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과학이 발전하는 게 사실 한 방향으로만 보면 뭔가 다른 방향으로 봤었을 때 엄청난 브레이크스루가 있을 수 있는 것들을 놓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같은 문제에 대해서도 다양한 시각 혹은 다양한 접근법을 연구하는 건 되게 좋은 일이라고 항상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물론 지금으로서는 뭐 이제 확장성도 떨어져 효율성도 떨어져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알지도 못해 하면서 약간 비효율적이어 보일 수는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우리가 인간 같은 AI를 만들려고 한다면 인간의 뇌적으로 이제 접근하는 방법도 계속 시도는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제가 리뷰어라면 그렇게까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뭔가 아까도 말씀을 제동님께서 하셨던 내용이지만 일단 뭐 사람 뇌가 또 좋은 점 중에 하나는 에너지를 많이 안 먹는다는 점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 뇌 관련된 연구, 사람 뇌와 비슷한 하드웨어를 만들면 에너지를 조금 먹을까 하면서 사실 이 하드웨어 쪽 연구자들도 그런 연구를 한때 되게 열심히 했었던 적이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챗GPT처럼 엄청 잘 되지가 않아서 요새는 옛날만큼 많이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뭔가 이쪽으로 연구를 하면 에너지를 조금 덜 쓰는 AI를 만드는 데는 확실히 도움이 될 것 같긴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개인적인 희망으로는 이 분야가 앞으로도 아주 활발하진 않더라도 살아남기를 개인적으로 이제 빌고 있고요. 제가 그 분야에 있기 때문에. 네. 그럼 이제 아니요, 저희 오늘 제동님 잡 시큐리티가 높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 잘 안 되니까 우리가 직업편에서 다뤘잖아요. 너무 다 잘하니까 문제였는데 AI가 못하니까 우리도 잘 못하고 AI도 못하니까 제동님의 잡 시큐리티는 상당히 높지 않을까. 부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되게 다양한 이야기를 해봤었는데요. 그럼 이제 정리를 간단히 해보자면은 처음에 이제 인공지능과 사람 뇌의 공통점과 차이점, 뭐 특히 구조적인 차이점이라거나 아니면은 뭐 기능적인 차이점에 대해서 다뤘고 그러다 이제 그럼 인공지능은 사람의 뇌랑 닮아야 할까 아니면 지금 있는 트랜스포머는 인공지능과 닮은 것인가, 그러니까 사람의 지능과 닮은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사실 다른 에피소드들에 비해서 약간 주제가 좀 더 뭐랄까 과학 아니면 뇌과학 쪽으로 가서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라도 좀 뭐 궁금한 점이나 뭐 피드백 있으시면 아니면 더 알고 싶은 점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는 언제든지 최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오늘 에피소드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 다음 에피소드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